근데 이건 왜 쓰셨어요? 그 하버드 포트폴리오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네. 하버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현재 보스턴에서 실무 중이신 김진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상으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좀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진우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축과 학부를 졸업하고 2017년에 미국으로 이제 석사를 위해서 건너와서 2019년에 졸업을 하고 지금은 미국 보스턴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사무소 다니고 계신 거죠? 설계사무소 다니고 있습니다. 핸델 아키텍처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지금 이거는 그 학사 졸업하고 석사 들어가셨을 때 포트폴리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이 포폴은 따로 표지는 없었나요? 표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맨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아, 맨 뒤를 보고 있었구나. 아, 죄송해요. 아, 이게 포트폴리오네요. 네,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제가 2015년에 만들었고, 네네. 졸업하고 이제 유학 결정을 하고 집에 처박혀서 한 달 동안 만들었어요. 6개 프로젝트만 넣으셨네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프로젝트 원래 처음에는 욕심이 많아서 네네. 한 9개까지 넣을까 하다가 이제 어차피 많이 프로젝트를 넣어봤자 보통은 앞에 한두 프로젝트에서 다 결정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 차라리 이제 개수를 줄이고 좀 퀄리티를 올리는 방식으로 좀 방향을 음. 잡고 했었어요. 하버드 포트폴리오는 따로 무슨 프로젝트 개수라든지 장수 제한이 있나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학할 때는 2017년 기준으로는 프로젝트 제한은 없었고 음. 장수가 30장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장 안에 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더 줄어든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이 사이즈로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2014년도 프로젝트네요. 그쵸. 이게 제 졸업할 때 디시스 프로젝트였어요. 한 어. 학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때 건축을 했던 것들이 이제 디시스에서 약간 정리가 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제 이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 그 네, TCS 프로젝트라는 게 졸업 설계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졸업 설계입니다. 이거는 무슨 극장인가 봐요. 네, 프로그램 극장인데 사실 이제 제 디시스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서 아, 그래요? 이게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디테일인 거예요? 아무래도 졸업 설계다 보니까 프로젝트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졸업 설계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뭐 주제를 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제 기초부터 다져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전 여기서는 어떤 프로젝트 자체,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혹은 뭐 제가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이 과정에 다다르게 되는지 정리하고 어. 약간 제가 흥미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약간 시스템화 시키고 그거를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는 거에 집중을 해서 사실 프로그램이나 형태 자체는 크게 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왜 이 프로젝트를 했는지 음. 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했고요. 리서치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건 1년짜리 보통 5학년 때 1년 동안 졸업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 프로젝트다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리서치로 썼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마지막 순간에 그냥 급하게 나왔고 이제 오. 저는 이제 건축을 재미로 하는 재미로 한다는 게 막 진짜 재미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블럭을 갖고 놀 때 좀 재미있는 접근으로 제가 이제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음. 근데 졸업 설계를 하니까 네.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하나의 논문처럼 어떤 주장을 해야 되고 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장난처럼 해왔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장난처럼 디자인하되 퀄리티는 장난이 아니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항상 디자인을 해왔거든요. 음. 제가 그동안 장난처럼 해왔던 거를 이제 역으로 장난스럽지 않게 되게 시스템화를 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어떤 하나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일단 시작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할 때 보통 시작을 하면 뭐 라이노나 모델로 막 일단 뭐 만져보고 아이가 이렇게 찰흙을 만지면 처음에 뭐 뒤틀려보고 잘라보고 하듯이 음. 약간 폼 메이킹 하면서 약간 뭐 형태를 뒤틀어도 보고 뭐 만져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흥미로운 공간과 흥미로운 형태를 잡아가는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음. 모델도 만들고 3D 프린도 돌리고 뭐 어떤 전 거창한 뭐 히스토리나 뭐 이론이나 사회적 기여나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그 건축 자체의 어떤 그냥 그 디자인 형태를 잡아가는 재미에 항상 좀 더 흥미를 느꼈어서 이제 저는 이걸 한번 디자인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에 있는 건축물 중에 좋아하는 건축물 사진을 모아보니까 또 제가 디자인한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약간 흥미를 느끼는 건물들의 형태 논리가 다 굉장히 단순한 베이스 오브젝트라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물체와 거기에 작용하는 어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간단한 오퍼레이션. 뭐 튼다든지 음. 쌓는다든지 음. 자른다든지
구부린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오퍼레이션으로 디자인 전체가 설명이 되는 어. 물론 모든 건축물이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공한 건축물에서 공통된 현상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또 그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막 형태를 한번 뭐 늘려도 보고 잘라도 보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기존 사례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봤고, 저는 그러면 역으로 이 어떤 사례들을 보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이 작용들, 저는 이때 오퍼레이션이라고 네이밍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기존 사례에서 뽑아내서 한번 이거를 디자인 방법론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포트폴리오는 장소 제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넣었지만 아마 몇백 개 정도의 건축물을 다 봤던 것 같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적폴드라든지 혹은 뭐 컷, 트위스트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뽑아내서 정리를 하니까 총 20개의 오퍼레이션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컷, 트위스트, 뭐 밴드, 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20개의 어떤 작용들, 어떤 오퍼레이션들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진행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브젝트는 사실 박스가 될 수가 있고 뭐 있지만 어떤 심플한 기본적인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이런 오퍼레이션을 주면서 형태를 뒤틀어 나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를 들어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축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 축에 또 돌아가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어떤 오퍼레이션은 되게 단순한 어떤 파라미터라고 해야 되나? 네, 파라미터. 네, 그 파라미터, 이거 저는 파라미트릭 디자인을 하는 사람 아니지만 약간 그쪽 파라미트릭 디자인의 요소를 차용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스테마이즈 하는 게 목표였다 보니까 그냥 트위스트 하자 혹은 그냥 뭐 돌려보자, 뭐 구부려보자 이게 아니라 각각을 좀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말 그대로 시스테마이즈 하는 거를 수치화하는 네, 수치화하고 또 정의하는 거죠. 각각의 작용들. 추상적인 뭐 구부리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구부린다는 행위다. 그래서 그 작용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한 것들이 지금 혹시 졸업 작품 할 때 담당 교수님 누구셨어요? 이강준 교수님이라고 젊은 교수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제자였거든요. 그 혹시 이대성 교수님이라고 그분 안 계셨었나요? 학교 다니실 때? 그분은 제가 졸업하고 나서 오셨고, 근데 알고는 있어요. 그분. 아, 졸업하고 오셨구나. 네, 이강준 교수님이랑 또 이대성 교수님이랑 같은 학교 출신이셔서. 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AA 나오시고 뭐. 이런 프로젝트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강준 교수님한테 지금 4번 스튜디오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하다가 3학년 때 처음 뵀는데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사실 영향을 많이 받긴 많이 받았어요. 아, 참 그게 좋아하는 교수님 있으면 참 좋은데 학교 다닐 때. 지금 또 연락 자주 드리고.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사실 저를 지금 유학 만들게 오신 분이 그분이긴 하고. 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홍대에도 송규만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도 그 교수님 영향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저는 유학을 갔다 왔지만. 특히 학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다들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교수님들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림도 그렇고 되게 예쁘게 잘 그리셨네요. 이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그쵸. 저는 사실 효율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는 8개밖에 못 넣었는데 실제로 20개를 다 그렸었어요. 근데 한 오퍼레이션당 거의 2, 3일씩 잡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저 이거 보고 처음에 이거 포트폴리오 2017이라고 주셨길래 학사 포폴인 건 알았는데 하버드 프로젝트 하신 줄 알았어요. 하버드는 모델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모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추천서 받을 때 포트폴리오 이제 하버드 출신 교수님한테 추천을 받으러 갔는데 교수님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니 모델 사진이 없어서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학부 때는 모델을 거의 안 만들었거든요. 하버드 와서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이트는 정해서 넣긴 하셨네요. 네,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어떤 저가 갖고 있는 건축적 흥미를 논리화시키고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험까지를 해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앞까지는 이제 저의 어떤 주장들, 이제 저는 이런 데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한번 디자인 방법론을 만들어 봤다. 그럼 이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사이트는 대학로인데 제가 왜 대학로를 정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사이트가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저는 사이트에서 컨셉을 끌어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냥 연극 보고 싶어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이트 답사가서 그냥 그리고 이제 대학로 하면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느낌이 그냥 뭔가 디자인적 실험을 하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장인 거잖아요. 제 디자인 로직을 보여줄.
그러니까 20개 음.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종이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20개의 종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뽑았는데 트위스트가 나왔어. 트위스트 하나 해보고, 근데 이게 그냥 트위스트하고 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트위스트, 밴드, 폴드 이런 식으로 3개를 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트위스트 시킨 다음에 자르고 구부리고 접고 이러면서 이제 형태를 약간 랜덤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뭐 디자인 와. 방법은. 근데 이러니까 지금 여기는 포트폴리오에 10개, 2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100개가 넘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은 그냥 매싱 스터디 단계니까 뭐 그리고 이제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어떤 오퍼레이션을 섞어서 진짜. 홈을 찾아나가는 게 컨셉이니까. 그래서 되게 진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뭐가 제일 재밌나. 쫙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줄여나가면서 뭐 옵션이 100개에서 뭐 30개를 또 뽑고 그 30개 중에 또 뭐 5개를 뽑고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서 마지막에 남은 게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2가지인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버드에서도 한 적이 있고. 근데 항상 2단계 오면 듣는 질문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건데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해요. 저는 일단 디자인 방법을 만들고 그 디자인 방법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선택을 할 때는 되게 많은 기준이 있었어요. 뭐 이 사이트 자체에서 가장 적합해 보이는 형태, 그다음에 공간이 재밌고 뭐 프로그램이랑 또 잘 맞고 이런 되게 많은 그냥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래서 이랬다라는 사실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하버드에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건축에는 사소한 것도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공격을 했거든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학생들이라도 막 경력이 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교수님보다 더 교수님 같은 분들도 많고 이랬어요.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을 장난스럽게 하되 오감으로 장난이 아닌 그걸 좋아하는데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건 좀 답답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뭐 항상 뭔가 디자인하면 이게 이 장소성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하나하나 다 이유를 찾다면 좀 피곤하죠, 사실. 뭐 아이가 블록 쌓기를 하는데 그 블록이 거기 쌓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상상하는 거죠. 형태를 만들면서. 근데 하나하나 다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서 상상력을 좀 닫는 느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게 맞다 틀리다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재밌어 하는 거를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푸는 게 목표였으니까 사실 하나하나 다 제가 논리적으로 남들을 설득시키면서 프로젝트 진행하진 않았었어요. 디자인 방법은 내가 해오던 것들을 정리했고 그걸로 디자인했는데 일단 이게 재밌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도면도 다 치셨네요. 그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방법 자체는 좀 장난스러워서 결과까지 장난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결과는 장난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마지막 프로덕션 단계 들어가면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게 그 결과물이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되게 이건 졸업설계였으니까 그냥 난 이런 게 좋아서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로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도 다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맨 앞에 넣었었어요. 도면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 저도 이 옵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면을 잘라보니까 평면이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이거는 3학년 때 프로젝트인가요? 네, 이거는 3학년 때 프로젝트입니다. 2학기였던 것 같아요. 상 타셨네요? 제가 이거를 공간에 냈었는데 그때 입선했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익스비전 해서 거기서 학생들은 상 주는 거였고 공간 공모전에 주제가 맞아서 제출을 했는데 입상을 하긴 했었어요. 이거 레노베이션이구나. 네, 이때 스튜디오니까 이제 주제가 있었는데 세종문화회관 이노베이션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저의 건축적 흥미가 사실 보이죠.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막 세종문화회관을 어떤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용도에 맞는 건물을 확장하기보다 그냥 지금 제 앞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칼을 들고 잘라보는 거예요. 벽도 한번 잘라보고 그리고 뒷면에 이제 광장이 있는데 거기 바닥도 한번 잘라보고 잘라서 접으니까 공간이 되네? 그러면 이제 그 잘려진 공간은 재밌는 또 보이드 공간이 되고 접혀진 공간은 또 재밌는 공간이 되고 이런 거에서 시작했는데 저도 뭐 1학년 때는 막 클래식한 건축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팔라디오 아카데미 학교에서 하는 팔라디오 아카데미도 2번이나 듣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그냥 제가 할 때 재밌는 걸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사회적 역할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은 없는 거. 혹은 막 되게 역사적으로 어떤 건축의 클리셰들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재밌게 건축하고 대신 좋은 퀄리티로 보여주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할 것도 없이 되게 단순해요.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기존 건물에
벽면과 바닥면을 뜯어내서 그걸 공간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접어보니까 이걸 뭘로 쓸까 하다 보니까 갤러리가 제일 적합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쁘다. 그 사람들이 이건 건물이 아니라 그냥 폴리 아니야 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뭐 매번 하버드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래 되게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불러 모으는 게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서 저한테 네. 바닥 뜯기 디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닥 뜯기 디자인 뭐 기억난다고 이러면. 어쨌든 뭐 보시다시피 그냥 잘라내서 잘리신 부분은 뭐 유리가 되거나 혹은 뭐 선크이 되거나 하고 그 잘려서 나와서 벽면은 이제 접혀서 공간화되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야, 근데 이거 다이어그램 하나하나 만들 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그냥 진짜 한 선 한 선 다 그리는 편이에요. 약간 미련하게 좀 그리는 편인데 아. 요즘 또 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4개거든요. 이 형태 다이어그램이 하나당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때는 라인업 5인가 이래가지고 메이크 2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 거의 새로 그리다시피 또 라인워크를 다 하고 그쵸.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라인 웨이트 주고 이런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쵸. 그냥 템플릿 넣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에 보고 100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쉐이드 같은 거 넣고 뭐 이런 포토샵 가서 뭐 쉐이드 넣고 일러스트 가서 또 뭐 하고 막 되게 미련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또 재밌더라고요. 렌더링은 V-Ray로 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V-Ray예요. V-Ray에서 기본적인 것만 해서 보통 다 포토샵에서 그쵸. 주로 포토샵에서 많이 하시죠. 뭐 도면은 사실 그렇게 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이미지 자체에서 보이는 저의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졸업 설계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건축적 흥미가 이전부터 왔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포트폴리오 흐름상 여기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넣었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이건 이제 하버드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니까 네. 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혹은 어떤 일관적인 디자인적 흥미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진심이고 내가 이렇게 변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파는 사람이다. 그냥 난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여기도 이것도 흥미있고 저것도 흥미있고가 아니라 나는 이게 좋아서 이걸 파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좋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난 이것에 미친 사람이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유학 준비라고 하면 뭐 자기 에세이에도 써지고 포트폴리오에서도 보고 뭐 이러면 이제 그냥 다 조금씩 건드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좀 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쵸.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쵸, 뭐 정답은 없지만 예. 이건 3학년 1학기 때 프로젝트네요. 지금 사실 나온 3개 프로젝트가 다 그 이강준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예. 교수님 이 당시 스튜디오 주제 자체가 하우스였어요. 주택이었어요. 네. 이게 주택이구나. 네, 주택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 교수님이 설정하신 어떤 프로세스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건물 하나 고른 다음에 그 건물을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건축적 엘레멘트나 아이디어를 빼와서 그걸 재해석해서 다시 이제 디자인하는 게 당시의 스튜디오 주제였거든요. 전 옛날에 헤이리 갔을 때 이 본 마당한 숲 김인철 건축가 마당한 숲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뒤에 산을 두고 있는데 산 부분으로는 완전히 열려 있고 그 길 쪽으로는 콘크리트 벽이 딱 쳐져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바위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그 바위에 그냥 슬릿한 지금 펀치드 윈도우가 몇 개 뚫려가지고 약간 하나의 바위덩어리 같은 느낌 유지하면서 창을 내는 뭐 이런 그냥 그런 생각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 다이어그램 보면 빨간색이 이제 솔리드 부분이고 파란색이 글래스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확실히 프라이빗을 보장해 놓고 이 열어줄 때는 확실히 열어주고 그 다음에 펀치드 윈도우 그 뚫린 네모 창문으로 프라이빗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떤 창을 내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냥 건축가가 직관적으로 한 것처럼 저는 이걸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보고자 했었어요. 이건 일단 사이트에 대한 얘기고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창이 있으면 밖에서 내부를 볼 때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쵸? 맞아. 저거 다이어그램 빨간색이 사각지대잖아요. 그쵸.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프라이빗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하우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각지대에다가만 룸을 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창문은 다 있고 빛도 다 받고 풍경도 다 있는데 콘크리트 바위 같은 프라이빗이 철저히 보장되는 집에서 어떤 창문이나 확실히 열린 글래스 월로 이렇게 디자인해나간 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런 펀치드 윈도우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발전이 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이트는 압구정이었는데 왜 압구정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저희 스튜디오 사이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사이트를 잡았으니까 그 사이트 모양에 맞춰서 건물
일단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일단 그 아웃라인이 다 콘크리트 벽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어떤 창문을 뚫기 시작한 거죠.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타입이 있었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창문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길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 근데 길은 이게 지금 앞에 렌더링 보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2층부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예. 길에서 보면 어차피 안 보여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주변 건물에서 봤을 때 우리 집이 보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주변 건물의 창문이 어딘지 다 분석하고 그 창문에서 날아오는 어떤 시선들을 다 와. 가져오면 지금 보시다시피 평면에 빨간색 부분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네, 그래서 흰색 공간이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 그럼 이제 빨간색 부분이 어떤 프라이빗한 홈이 되고 베드룸이 되거나 혹은 뭐 리빙룸이 되거나 그 다음에 밖에서 보이는 공간은 그냥 복도로 쓸 수 있잖아요. 혹은 그냥 공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만들 때 밖에서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커튼을 치지 않아도 볼 수 없는 절대로 와. 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디자인을 했던 거죠. 혹시 스페이스 신텍스라고 하세요? 공간 구문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다이거рам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공간 구문론도 들어갔는데 예, 그렇죠. 처음에는 콘크리트 벽이랑 창문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런 방향이 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좀 많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생은 되게 많이 해요. 보시다시피 저 선 긋는 게 다 손으로 하나는 프로그램을 돌린 게 아니고 사실 알고리즘으로 짰을 쉬웠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기술도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다 창문 거기 현장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다 실측해가지고 캐드에 그려놓고 하나하나 선하면서 했었어요. 저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되게 열심히 잘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건축화 시키는 이 과정 있죠.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잘하시네요. 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건축화 시키는 것도 좀 중요한 생각해서. 여기 근데 1층도 저기 설계하신 거죠? 1층은 어떤 공간이었어요? 1층은 사실 집중은 많이 못했는데 1층은 프로그램상은 갤러리고요. 이제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커튼으로 다 열려 있대. 직사광선 절대 들어오지 않는 갤러리를 만들었던 거죠. 지금 보이는 쪽은 북쪽이라서 햇볕이 안 들어와서 멀령이 되게 얇은데 왼쪽이나 오른쪽은 되게 두껍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직사광선 들어오게 하려고 프레임 두께 조절해 가면서 햇볕을 막는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건물은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약간 여기 보면 이제 메스를 좀 컷했는데 이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시선을 분석했을 때 쓸데없이 있는 사각 공간? 사실 꼭 자를 필요 없는 게 형태적으로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1, 2, 3 네. 약간 애매하게 생긴 사각 공간?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보장된 공간이긴 한데 좀 애매한 부분들 잘라내서 메스를 좀 바위처럼 만들려고 근데 그냥 막 잘라내는 게 아니라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잘라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나왔고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다 그냥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들이고 여기 그냥 제가 방학 때 하신 거네요. 상 타셨네요 이것도. 네, 이것도 상 받았어요. 이거는 실내 공간 공모전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서 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 만들기였어요. 장애인을 위한 일터 공간 만들기인가 이런 공모전이었는데 이때 빨리 짧은 기간에 되게 집중해서 해서 냈는데 그때 또 운 좋게 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디자인한 거는 책상이랑 그냥 벽면이에요. 벽이 그래서 뭐예요? 버튼들이 있네요. 버튼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장애인을 위한 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휠체어 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이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좀 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낸 아이디어가 책상 자체가 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게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각각의 일터인데 테이블이 통째로 돌아가면서 이게 같이 조합되기도 해서 미팅 테이블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휠체어 탄 사람이 밖에 나가고 싶을 때 돌려서 자유롭게 자기가 갈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벽면에 있는 건 점자예요. 프로젝터 논 앱, 그러니까 모서리가 없는 일터라고 했거든요. 이제 장애인들은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모서리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책상도 다 둥글게 디자인했고 지금 보면 코너도 다 둥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손에 이제 벽면 점자를 짚고 가는데 가다 보면 그게 부딪히잖아요. 코너를 곡면 디자인하면서 그냥 쭉 따라가면 계속 돌 수 있게 부딪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고 그 디자인적 요소는 지금 보시다시피 원형을 막 겹쳐가지고 필링 패턴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디자인적인 얘기입니다.
얘는 어쨌든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봤는데 어디서 이걸 실제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앞에서 건축적인 얘기를 세 개를 보여줬으니까 다른 부분도 약간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넣었었고 이건 다시 학교 프로젝트예요. 이거 4학년 때인데 이때는 사실 스튜디오 주제 자체가 디자인 스튜디오라기보다 네. 실시 설계를 한번 파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학기에는 건물이 규모 작고 이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도면 치고 약간 실시 디테일 그리고 하는 거를 좀 배워보자라는 그런 학기여서 서촌에 있는 어떤 서촌. 작은 주택을 리노베이션 하는 거 디자인하는 일주일, 이주일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대신 그 후로 계속 막 어떤 실시 도면 같은 거 치고 이런 과정을 했었고 컨셉은 되게 단순했어요. 원래 건물이 있는데 네. 그 건물 안에다가 어떤 제3의 오브젝트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끼워 넣으면 원래 건물과 그 제2의 오브젝트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공간을 따라서 갤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 안쪽은 뭐 주택이나 이런 걸로 쓰이고 왜냐하면 이거 저는 아티스트를 위한 어떤 개인 공방 같은 걸 생각을 했거든요. 전시장이랑 작업장이 같이 있는 안쪽이 작업장, 바깥쪽이 전시장이네요. 네, 근데 작업장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맨 위에는 카페도 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1층엔 샵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디자인 그냥 빨리 하고 도면 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썼던. 사실 요즘 같으면 뭐 실시하는 데서는 뭐 레빗이나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하는데 이때는 제가 하나하나 다 디테일 찾아가면서 필드로 진짜 벽돌 하나하나 다 그렸거든요. 한 번쯤 해볼 만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방학 때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 혼자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강준 교수님 연구실에 저 연구생으로 들어갔었는데 아, 예. 그 연구실에서 한 공모전이고요. 근데 이건 왜 쓰셨어요? 그 하버드 포트폴리오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네. 각 이미지를 누가 작업했는지 명시하라고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모든 이미지에 이걸 누가 작업했는지를 명시를 저 앞에 것들은 다 제 개인 프로젝트라서 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팀 프로젝트니까.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저는 그때 영어를 잘 못하고 그냥 메이드 바이 미 이러면 뜻이 통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네, 뜻은 통할 것 같아요. 예. 그냥 팀 프로젝트 쓰라고 하길래 그냥 썼어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좀 웃기네요. 저도. 여기서 6명이 같이 네. 한 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중에 몇 장은 다른 분이 만들었요. 다 저. 이거는 그냥 뉴욕에 있는 버려진 철도 위에 어떤 산책로를 만드는 프로젝트.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 그 팀 프로젝트 하나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 건축적 흥미는 앞에 세 프로젝트 다 나온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상 안 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것들 보면 저의 다른 어떤 작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쓰자 해서 이제 아까 네 번째에서는 인테리어 하나 넣었고 다섯 번째는 실시 약간 그쵸, 디테일 조금 할 줄 안다라는 걸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팀 프로젝트 해봤다.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한두 프로젝트를 제일 길고 제일 퀄리티 좋게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학용. 취업할 때도 비슷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가장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보통 졸작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 이유로. 네, 여기는 이게- 그냥 페이지 하나 남아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라는 얘기를 야, 했었어요. 이거는 그거 뭐지? 하버드 프로젝트랑 비슷하시네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약간- 좀 웃긴 게 하버드 프로젝트 브릿지였고 얘도 브릿지였어요. 아, 그때 이제 대구에 무슨 타워에 버려진 굴뚝이 있는데 그 굴뚝을 어떻게 재활용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모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브릿지를 걸어서 공중 산책로를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1등은 못했는데 2등인가 3등이 야, 프로젝트 많이 하셨어요? 이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긴 했었죠. 학교 프로젝트 저 공모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야, 공모전 공모전 수상도 많이 하셨죠? 한 거 중에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정말요? 1등은 그리고 저는 그냥 학교 프로젝트를 그냥 공모전 낼 때가 많아가지고 그쵸,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서촌 그 프로젝트도 대한민국 뭐 리모델링 공모전 거기서 가작 받았었고 제출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버드 합격 포포를 함께 봤는데 혹시나 이제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뭔가 포폴이나 자기소개서나 영어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네. 될 만한 이야기요. 사람마다 다 이제 상황이 다르고 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은 못하게 전 영어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이제 유학 준비를 하면 포트폴리오에 가장 힘을 많이 쓰는데 저는 졸업하기 전에 한 달 안에 포트폴리오를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아. 그 지원하기 전까지. 네. 그래서 영어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유학 결정을 하고 토플도 아니고 토익을 봤는데 400점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예, 그때가 이미 영웅볼 좀 하고 난 뒤였는데. 근데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긴 했지만, 근데 일단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가 본인이 가장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그냥 하기로 했으면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면 어떻게든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유학 가실 때 토플이랑 GRE 둘 다 필요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둘 다 하신 거예요? 둘 다 했죠. 대박. 저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기숙학원은 아니고 뭐반 10시까지 있는 핸드폰 제출하고 공부만 하는 학원에 들어가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플이 뭐 미니멈은 100점이라고 하면 저는 계속 98점, 99점이 나오는 거예요. 토플 한 번 시험 보는데 몇십만 원인데 진짜. 그거를 점수가 계속 1, 2점 부족하게 나오니까 아이고. 나중에는 막 마음이 급하고 돈도 막 돈대로 나가고 지원 시기는 다가오고 해서 공황장애도 이게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최악의 경우에도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니지만 저같이 저는 유학을 상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어쨌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유학 준비랑 도움은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유학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약간 어떻게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저는 사실 졸업하기 전에 유학 생각이 없었고 유학도 사실 순간적인 결정으로 온 거예요. 진짜요? 네, 크게 또 외국 생활에 대한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가길 결정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가야겠다라고 해서 온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갈지만 생각을 하고 왜 갈지는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막 바쁘고 항상 막 새롭고 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저는 졸업을 하고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가끔씩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왜 가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면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서 성공해도 와서 약간 좀 멘붕이 올 수 있다. 네, 저는 그리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고 일단 왔는데 그냥 와 보니까 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그런 얘기를 저도 간혹 듣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그냥 일단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이러면 그냥 저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영어가 안 되면 일단 외국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하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유학을 나오는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되게 도움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하버드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유학은 왜 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사실 그렇게 거창한 생각은 없었는데 졸업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24살에 졸업을 했거든요. 되게 어린데 건축이라는 게 어떤 한정된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범위가 계속 넓어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서 여기까지 건축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디자인이다 이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배워야 될 게 늘어나는 거고 막상 5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긴 하지만 저는 졸업할 때 생각하니까 제가 일을 시작을 하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았어요. 다시. 그리고 뭔가 일을 시작하기 좀 유예 기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자. 근데 공부를 굳이 더 할 거면 좀 넓은 세상도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이란 게 배워도 끝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못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책에서나 보던 스타 건축가들은 어떤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는지 뭐 외국의 사람들은 뭐 미국인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최신의 트렌드가 어떻고 이런 건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기왕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좀 큰 세계에서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다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저는 이제 벤반 베르켈 스튜디오도 한번 듣고 했었는데 한국에도 물론 엄청나게 좋은 건축가들이 많지만 세계적인 뭐 스타 건축가들을 한국에서 보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한테 배우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뭐 피터 아이젠만의 강의를 듣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유학을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학생들도 나라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미국인들 스타일이 있고 중국인들 스타일이 있고 한국인들 스타일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다 비슷한 성향으로 어떤 작업을 하니까 여기 오면 이제 미국인들을 본다기보다 사실 하버드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의 유학생이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잖아요.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을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제일 밤을 많이 새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성향인가? 한국에서는 다 같이 밤새게 모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밤에 새벽에 보면 한국인들만 다 밤새고 웃겨.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른 스타일들을 보고 다른 생각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시야를 넓히는 거? 확실히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나와야겠죠. 아니면 뭐 정말 외국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크든지 뭐 저같이 크게 동기부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게 가장 큰 성취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냥 합격 포트폴리오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하버드에서 작품했던 거 포트폴리오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